네, 조윤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환, 김민아 시사평론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MBC 뉴스데스크에서 며칠째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 2, 3일 정도는 지금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스카이 데일리와 이 사람 누구죠? 한국의 캡틴 코리아 안병희 씨?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입니까? 캡틴 USA입니까? 캡틴 아이언맨에서 나왔던 그 친구 있잖아요. 예, 그 복장을 한 사람인데 본인이 이제 미국의 정보 요원인데 이 사람이 스카이 데일리에 제보를 했다라는 내용을 스카이 데일리가 이제 이 사람을 믿고 계속 받아 썼다는 건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스스로도 미국의 정보 요원이라는 거는 뭐 좀 이렇게 해석해서 들어달라는 식으로 본인이 또 이렇게 밝혔더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미국 정보 요원이 꼭인 거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미 밝혔어. 이상한 사람이네요, 한마디로. 그렇지, 이상한 사람이지. 이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초의 중국인 간첩단 부정선거 99명 연수원에 있고 이 사람들을 체포했고 이걸 오키나와로 이송했고 그 이송했는데 그 미국이 여기에 관해서 절대 못 바뀔 거다라고 했지만 미군이 너무 화가 나서 밝혔죠. 그건 전부 가짜 뉴스다라고 했고 이분이 막 중국 혐오 발언도 많이 하고 중국 대사관 가서 막 중국 대사관을 막 침입하려고도 했던 분이고 불구속 상태에서 아마 재판에 넘겨진 거는 같고요. 예.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제 스카이 데일리라는 매체가 이 사람과 사실상 짜고 본인들도 가짜 뉴스인 줄 알고 물론 본인들은 자꾸 이제 팩트다. 팩트고 이 사람 말고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것이다. 다른 기사도 많고 다른 취재원도 많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카이 데일리 같은 아주 작은 매체인데도 불구하고 MBC에서 한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신뢰도가 현재로는 높죠. 로이터 통신 등에 의하면 가장 신뢰도가 높은 매체의 메인 뉴스에서 며칠씩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거는 저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매우 바람직하다. 왜냐면 이게 괴벨스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괴벨스입니다. 괴벨스. 작은 매체라고 하셨지만 그들의 사무실은 뭐 작은 것 같습니다만 예. 이 실제 종이를 찍어내는 그러한 신문이고 여기저기에 그 이 종이 신문을 판매하는 그래요? 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저도 뭐 지나가다가 이걸 발견한 사람들이 사진 찍어놓고 이런 거를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병원이나 이런데 그 코인 넣고 이제 신문 이렇게 받아보는 뭐 판매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들어가 있고 막 이래요. 이게 어떤 이게 네이버 검색해도 나오죠, 이 매체가. 그렇죠,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파급력이라는 게 상당합니다. 파급력이라는 게 상당하고 그 파급력이 상당해진 과정을 사실은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의구심도 들고 여러 가지 그리고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이 과거에는 이 신문 성향이 달랐다고 하거든요. 예. 어느 시점부터 뭐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보수에 최적화된 이런 신문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이제 밝혀내는 것도 이 저널리즘이 작동해야 될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아니라면 이게 어떤 음모라든가 지금 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뭔가 이 대안적 사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겠다라고 하는 미국식의 뭐 제가 미국식이라고 하면 좀 비꼬는 겁니다. 트럼프 취향에 트럼프들이 만들어낸 말이지 않습니까? 대안적 사실이라는 게 예. 그런 전략을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구현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고 하면 또 다른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어벤져스가 다큐멘터리다라는 거겠죠. 이거는 현실이다. 어벤져스는 현실이다. 미국에 존재한다. 아이언맨이 존재한다. 미국에는 캡틴 아메리카도 존재하고 마블 코믹스는 사실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인지 그러면은 밝혀야 된다.
밝혀야 돼. 윤석열이 밝히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정권만 들어오면 지난번에 박근혜 정권 때도 그때도 보수 유튜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활개를 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예 청와대에서 행정관이 또는 국정원과 해가지고 막 보수적인 시민단체들 아스팔트 집회하는 사람들 이렇게 막 지원도 해주고 맞아요.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거는 박근혜 수사로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어버이 연합이라든지 이게 이명박의 왜 이런 식 이명박의 유산이라고 그- 생각하는데요. 예. 이명박 때 다 알다시피 이명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뉴라이트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일종의 새로운 보수 노선을 만들겠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역사 왜곡이 시작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보수의 어떤 여론을 좀 더 많이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종편 만든 거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어버이 연합이니 뭐 이렇게 이런 단체들을 그때부터 사실 키워주기 시작한 거예요. 예. 자꾸 시민사회나 아니면 노동계나 이런 데가 너무 진보 목소리만 나고 있으니까 보수단체를 키우겠다고 해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만들어가지고 화이트리스트는 정경련이 돈 지원해 주도록 만들고 이러는 작업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쭉 박근혜 때까지 이어왔고 그 인사들이 그대로 윤석열 정권에도 친이계가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맞아요. 다시 또 그걸 시도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영방송 장악하겠다고 그 난리를 치고 바이든 날리면 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똑같은 그러니까 거의 10년 주기로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소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들이 다수인데 자기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고 부자여도 자기들이 더 부자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들이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론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업에 거의 극단으로 온 게 이번에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극우가 보인 행태고 극우 매체들이 기승을 부리는데 자기들끼리 셀프로 가짜뉴스 만들고 음모론 만들어가지고 매체에 싣고 그 매체를 통해가지고 좀 더 신뢰성을 높인 다음에 그걸 믿게 만들고 다른 사람한테 이런 사실은 일종의 악성 여론 조작들이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도 저는 제가 볼 때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어떻게 사람이 저도 그렇지만 화가 끝까지 났어요. 근데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요 그냥 죽어야 돼. 어떻게 살아 있을 수가 있어. 사람이 계속 화를 내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탄핵 국면에서 일정하게 오늘 여론조사도 좀 패턴이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차분해지는 그러네. 현상이 나타난단 그러네요. 말이에요. 그것도 윤석열 이제 끝까지 왔다 싶으면은 더 이상 더 화를 내거나 더 이상 분노를 표출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 마지막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땐 종교단체야. 종교단체는 극단화되어 있는 신념으로,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념으로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광훈의 아스팔트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이제 그런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부 기독교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뭔가 종교적 힘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배 형태든 어떤 형태든 보수의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것 외에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여론은 조금 사그라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 그 불쏘시개, 그러니까 엉뚱한 불쏘시개를 가지고 와서 이제 중국 혐오를 불러일으키잖아요. 미국처럼. 근데 이제 중국은 수출입 관련해서 우리랑 1, 2위를 다투는 그렇죠. 파트너고, 네. 그리고 지리적으로 바로 가깝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혐오의 대상, 과거에는 그게 빨갱이였고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인종도 똑같고 민족도 똑같은데 빨갱이, 북한, 그 다음에 전라도,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넘어간 겁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부추기는 정치 세력이 있고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어왔어요. 국민의힘이. 이거는 국민의힘은 정말 저는 자유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뭐 너희들 없어져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 그 정도 소리까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본인들의 어떤 수준에 맞게 소수화가 돼야 된다. 지금 저 갤럽도 나왔습니다만 아직도 국민의힘이 34%예요. 이게 이제 정상화가 됐는데도, 정상화가 되고 있는데도 34%고 더불어민주당이 40%입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진짜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기준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엄이나 내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보수일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는 자들이 보수일 수는 없어요. 혐오를 부추기는 자들이 보수일 수는 없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여론조사를 보니까 일단은 이제 과잉 흥분 상태, 과잉 답변 상태가 좀 진정화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보수가 314, 중도 308, 진보 264. 예. 원래 보수가 한참 잘 나올 때는 한 360명, 70명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좀 정상화되는 숫자 자체가 냉정을 되찾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게 맞죠, 여론조사가. 그리고 이 배경이 그러네. 아마 물론 이제 보수 유권자층이 좀 진정이 되는 뭐 자연스러운 흐름도 있겠지만 네. 저는 아스팔트 보수가 분열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분열됐다.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또 드려왔습니다. 어. 아스팔트 보수가 분열이 됐지 않습니까? 전광훈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사실 그게 영향이 있을까요? 주초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전광훈 쪽하고 우리는 달라. 이 분위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주에서 이제 집회한 이 자들과 그러니까 그 전한기 씨가 이제 지금 참가하고 있는 그 집회 있지 않습니까? 예. 요쪽하고 요쪽에 결합하는 지금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하고 이분들이 우린 전광훈과 달라라고 지금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기엔 똑같은데. 그렇죠. 예. 뭐 비슷한 분들인데 예. 맞죠. 뭐 이 집회 참가자들이 뭐 그렇게 뭐 아주 뭐 이 정확하게 구분을 무자르듯이 해가지고 여기는 전광훈이 아니니까 가고 여기는 전광훈이니까 가자 뭐 이러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탈색을 시키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서 극우 지지층 아스팔트 지지층 간의 어떤 그 자기들끼리 또 싸움이 있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애초에 만약에 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층들이 굉장히 어쨌든 이 고관여층 중에서도 굉장히 초고관여층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먼저 응답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 중에서도 과잉 활성화되어 있는 요 응답층 그리고 이 과잉 활성화되어 있는 응답층에 대권 주자 지지는 누구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난 김문수가 너무 좋아 이렇게 대답하는 요층이 과잉 활성화되어 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분들이 분열하면서 열심히 답을 해야 될 동력이 일부 이 유실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 그다음에 김문수 지지 이 두 개가 아마 뒤로 가면 갈수록 약화될 것이다. 계속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런 현상이 일부 같이 이 보수층이 진정되는 것과 함께 그리고 윤석열의 이 탄핵 인용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요 이제 힘이 빠지는 것과 함께 같이 일어나지 않을까. 요걸 같이 보시면은 좀 정상화가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국갤럽의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불러드리면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40%고요.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가 이재명이 34 나왔는데 김문수가 9% 나왔고요. 홍준표 5, 한동훈, 오세훈 4, 조국, 이준석 2, 안철수, 유승민 1 나왔습니다. 대선 결과는 여당 후보 당선이 37, 정권 교체가 53 나왔습니다. 53대 37, 탄핵 찬성 60대 탄핵 반대 34 나왔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이거는 저 이재명 대표의 아젠다죠. 지급해야 한다 34, 지급해선 안 된다 55% 나왔습니다. 우클릭을 하는 이유가 있네. 분명히 중도 보수 쪽으로 그렇죠.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여론조사를 보면 향후 경제 나빠질 것이다 54, 좋아질 것이다 18%, 비슷할 것이다 23% 나왔습니다. 경제가 최악의 국면이고 현 정부에 대한 강한 부정이 있고요. 정권 교체가 과반을 넘었고 이재명과 다른 유력 주자 간의
여당의 유력 주자들 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그러나 이게 합쳐지면 누군가로 합쳐지면 가령 국민의힘이라는 당 내에서 합쳐지면 김문수든 한동훈이 이제 뭐 자서전 비슷한 거 하나 나왔죠. 네, 26일 날. 자서전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한동훈의 비방록 같은 게 나왔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김문수로 쏠리면 어떻게 될 것이고 가령 한동훈 같은 사람으로 쏠리면 어떻게 될 것이고. 그게 후보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아, 후보 문제가 아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이렇게 높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 여론이 이렇게 높다라고 보면은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해볼 만하다, 뭔가 기회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의미하다. 그래서 그것이 네. 뭐 김문수든 저는 이제 오세훈이나 유승민 후보 정도가 되면 그래도 좀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한번 캠페인을 중도 쪽으로 너무 극우적인 사람들 배제하고 중도 쪽을 견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 그리고 후보들 자체를 포장을 잘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얻도록 뭔가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뭐 김문수나 홍준표 이런 분들이 나오면 워낙 그동안 했던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거 담을 수가 없어요. 대선은 포기한다. 그리고 당권 싸움이 더 치열해질 거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당권 싸움이 더 치열해질 네. 것이다.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는 이따가 명태균 이야기할 때 좀 하겠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오세훈 시장은 가령 4% 나왔어요. 안 뜨네요. 생각보다. 안 떠. 네, 안 뜨네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1%가 나왔단 말이지. 그렇죠. 1%가 1%는 뭐 이거는 진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보수층에서 워낙 반감이 세다 보니까 예. 이번에 뭐 후보가 되겠어? 그러한 생각으로 이게 주관식이잖아요. 예. 그렇지. 그래서 그냥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장성철 소장 의견대로 누가 나와도 이재명 쏠림 현상은 그냥 지속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계산법들이 다 이런저런 전략을 통해서 대선판을 뒤집어 보자 뭐 이런 후보를 중심으로 한 계산법이 지금 안 먹히는 거잖아요. 하나도.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방금 말씀하신 이제 한동훈의 뭐 회고록 내지는 비망록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보면은 대선 경선용이잖아요. 딱. 그렇죠. 지금 이제 알려진 내용은 예. 내가 계엄에 찬성할 수밖에 찬성이 아니죠. 계엄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윤석열 탄핵을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을 뒷받침하는 팩트를 밝힌다. 이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 한동훈이 생각하는 내가 이제 대표하고 법무부 장관 했을 때 얘기했던 이 정책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문답으로 풀어낸 거. 요게 이제 한 축이 있는 것이고 요런 구성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TV조선의 일부 보도를 보면은 뭐 그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미안함이나 이런 거를 표현했다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경선용이거든요. 경선 메시지거든요. 이게 그렇죠. 딱. 그러니까는 그것 이상의 이제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그 정도 얘기로 경선판을 흔들 수 있는 거냐?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한동훈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의 어떤 귀결, 뭐 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걸로 흔들지는 못할 거고. 오세훈 시장은 가만히 전략일 것이고 가만히 있을 거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내가 뭘 계속 아젠다를 만들고 청사진을 내보이고 뭐 그런 것보다는 가만히 있으면서 요 알아서 싸우다 보면은 뭐 내가 먹겠지 뭐 이런 전략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나머지는 그런 부분이고 이 나머지는 홍준표 뭐 김문수 요런 쪽들은 윤석열 지키기 내지는 이 뭐라고 합니까? 요즘에 탄핵 반대 요 바운더리 내에서 이제 요렇게 가느냐 저렇게 가느냐를 이제 이 가르마를 타는 그런 것이니까는 이 판 자체를 또 바꿀 만한 그러한 이제 폭발력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보 전술로는 어떻게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보수적인 논자들이 마지막 이 동아줄 잡는 심정으로 결국은 이 문제는 누가 풀어야 되냐? 윤석열이 풀어야 한다. 혹시 뭐 없으세요? 자꾸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글로. 하야 안 하세요? 뭐 이런 것도 하고 뭔가 얘기해 줄 거는 없으세요? 혹시 계속 물어보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어제도 태도를 보면은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혹시 선망 증세는 없었나요? 뭐 물어보고 전혀 무슨 이 태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판은
전혀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대선과 관련돼서는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건덕지는 뭐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가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도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도 아주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윤석열이란 사람이 그래도 법조인 출신인데 이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을 뭐 바라보는 전략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지금까지 헌재에 계속 출석해가지고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마지막에 가서 다 부정해버리면 진짜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약간 두려움이나 이런 걸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런 이제 윤석열 측의 태도 변화하고 국민의힘이 이른바 주반야대로 돌아서는 거하고 이런 게 같이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대선은 불가피하다.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는 그럼요. 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점점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여론사 여러 개를 가지고 막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들쭉날쭉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표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좀 들쭉날쭉하고 지역별로도 굉장히 들쭉날쭉해요. 근데 그걸 장기 추세를 이렇게 보면 좀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렇게 엑셀 표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보면 1월 2주째 둘째 주 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거의 비슷한 지지율이 됐어요. 되고 난 다음에 1월 셋째 주 때 국민의힘이 민주당 지지율을 추월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보수 과표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보수층이 그러니까 샘플은 거의 1000명 정도 남짓이에요. 1000명이거나 1004명이거나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보수층이 그때 응답한 사람들을 보면은 한 330명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찍었던 게 360명 정도 됐다가 지금 314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진보층은 그 당시에 260명 이 정도 수준에서 줄어들었다가 260명대로 다시 올라왔고요. 예. 제일 관심이 되는 게 중도층이에요. 중도층이 270명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350명까지 찍었다가 308명으로 다시 올라오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념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나는 어디예요? 라고 응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층에서 합리적 보수층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중도층도 뭐 어차피 보수와 진보는 있고 중도층 무당층은 있는 거니까 중도 무당층이 늘었다는 얘기는 보수나 진보층에서 일부 나는 중도야 라고 하는 응답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일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층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난 보수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중도라고 얘기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탄핵 찬성 반대가 여론이 점점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중도층의 정권 교체율이 62대 37이 나왔거든요. 예. 이번 주에. 예. 그리고 중도층의 탄핵 찬성과 반대가 69대 25가 됐어요. 거의 70이네. 그러니까 이게 예. 더 벌어진 거예요. 70 잠깐 이네, 좁혀졌다가 벌어진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보수층 일부층에서 나는 이제 보수라고 하기보단 중도 쪽에 갈 거야. 또 고민스러워. 탄핵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됐어. 이러면은 대선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고민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아무리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고 우겨도 헌재 변론 한 10자까지 쭉 보고 나니 창피하고 거짓말하고 참 인간적으로 보통 일반 사람도 어디 여의도의 김 부장도 저렇게 책임 전가는 안 할 것 같은데 어떤 사고가 나면 금융사고가 났는데 철저하게 후배들한테 또는 아랫사람한테 책임 전가는 그런 김전무, 이전무, 윤전무가 된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현실적인 네.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면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고 국민들이 윤석열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다는 거를 보수층 일부에서도 알고 있다는 거고 그럼 예. 윤석열이 이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대선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우리의 욕구나 나의 바람이든 희망이든 뭔가를 대변할 사람을 이제 찾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거꾸로 보면 민주당에서 지금 중도 우파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하고도 이제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민하는 보수층을 잡겠다고 하는 전략들도 같이 갖고 있는 거지. 당내 분위기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국민의힘이 그래도 전략적인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지난번에 2022년 대선 전에 그래도 이준석을 시켜야 나경원 주호영보다는 이준석 시켜야 당이 바뀐 모습 보여주고 그렇지. 대선에서 이길 수 있어라고 당원들이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준석 그렇지. 뽑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에 한동훈이 당대표 될 때도 윤석열이 미는 원희룡이나 나경원보다는 그래도 한동훈을 시켜야 우리가 현명하게 윤석열 정권과도 결별하고 약간 좀 거리두기 하면서 당을 좀 새롭게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동훈 뽑았잖아요. 그러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야, 윤석열 탄핵당했지? 우리 이재명 정권 들었으면 우리 완전히 박살나니까 우리끼리 더 똘똘 뭉치자. 그래서 김문수 하자. 이렇게 나올지 야 그래도 안 돼. 김문수 하면은 우리가 대선 치루나 마나야. 그러니까 오세훈이나 유승민 한번 밀어보자. 이런 흐름이 나올지 솔직히 저도 너무 궁금해요. 참 근데 탄핵 때 이 탄핵 국면에서 나왔던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준석 한동훈을 뽑았던 세력인가라고 싶을 정도의 과격성과 극단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최앵커님 그거는 그 사람들을 뽑았던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냥 아씨 어떡하지 큰일 났네. 아 진짜 윤석열 좀 뭐야 막 이렇게 숨죽여 있었던 거고 그 당시에도 뭐 나경원, 원희룡 이런 사람들 뽑았던 사람들이 야 윤석열 지키자라고 목소리 크게 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류는 아니다. 주류는 아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도층 움직임도 재밌어요. 네. 중도층의 각 후보별로 지지하는 거 네.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중도층이 이재명 후보 지지하겠다는 게 몇 주 전만 해도 30 정도 나왔어요. 조금씩 늘기 시작해서 이번 주가 35가 됐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는 다 쪼무락이야. 4, 5. 그렇죠. 요 정도 수준이에요. 4, 5,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차 후보들에 대한 범위 내에 지지율이. 있는 거기 때문에 4 정도는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1%다 4%다 말하는 것도 부끄러운 숫자입니다, 사실은. 근데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중도층의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예. 조금씩 차츰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거는 최근에 민주당의 태도와도 일정 부분 연결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보여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뭐 상속세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반도체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한 태도 그리고 우리는 극우화되어 있는 세력은 아니지만 그 다음 극우화되어 있는 세력 외에 합리적 보수나 중도 보수, 온건 보수까지 민주당은 포괄해야 돼, 끌어안아야 돼.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내고 있는 거잖아요. 일정하게 중도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크거나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비신뢰, 신뢰하지 못하는 측면이나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 옅어지고 있다. 그게 약간씩 옅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 지금 이제 중도층 지지율로만 보면 어차피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진보 보수로 보면 이재명 대표하고 국민의힘 전체 지지율 파이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지의 강도는 거의 비슷한데 늘 그래 왔고. 근데 중도층의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쏠림은 조금씩 쏠려가고 있는 중이다. 요거는 민당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뭐 예, 말씀하세요. 중도 보수라고 한계에 영향을 미쳤느냐 이거는 저 이제 장기적으로 더 봐야 더 봐야 된다는 돼? 생각입니다. 맞아요. 더 봐야 돼. 네. 예. 왜냐하면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 그 전략 그러니까 중도화 전략 그리고 뭐 자기를 보수라고 부르든지 뭐라고 하든지 그렇게 포지션을 갖고 가는 주류화 전략을 쓰기에 가장 좋은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전략을 써야 될 것이다 이것도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선거공학상 맞는 건데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은 그게 맞다라고 이제 그리고 그렇게 아마 쓸 것이다라고 드리는 말씀과 그게 지금 이제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걸 확인하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하나 딱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딱 이제 연관 짓는 거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니까 조금 더 시간이 그렇죠. 필요하다. 다음 주, 다다음 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여전히 중도층 여론은 있다고 보이고 예. 이전에 요것과 함께 같이 볼 만한 게 이제 이전까지 이제 보수층 결집 국면에서 그 보수층 결집이 이제 중도층으로 이제 착시가 됐을 가능성 이런 것도 하나는 같이 이제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게 하나가 그럴 수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민주당의 행보가 중도층 여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설에서도 일부 이제 거기에 우리가 중도 보수다라는 멘트는 안 들어갔지만
일부 이제 거의 과정도 좌클릭이니 우클릭이니 논란이 있었잖아요. 우클릭을 하려고 했었는데 왜 다시 좌클릭합니까? 라든지 그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논란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스탠스와 관련된 주제를 뉴스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계속 뭐 이 사법 리스크, 재판 어떻게 돼? 뭐 이게 뭐 재판 뭐 결과 나오면 그러네. 이 대선 후보가 안 되는 거야? 이 생각만 계속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와 버렸네. 그렇죠. 이재명이 뭐 좌클릭이야 우클릭이야? 그럼 뭔가 이제 그 우클릭에 해당하는 정책도 고려를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기보다도 고려를 하는 거야? 이제 이게 테이블에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더 진지하게 이재명 대표의 이제 그 이게 대권을 잡는 거냐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효과나 이런 것들이 중도층에게 있어서는 좀 고려됐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먼저 이제 왔을 거다. 그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네.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말렸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죠. 이념 논쟁들을 하고 네. 좌우 논쟁을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그런 걸 보면서 이재명 리스크 다 어디 갔어? 이 프레임이 완전 바뀌어버렸네. 프레임이 바뀌었어. 네, 그런 얘기하면서 말렸다. 아,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같이 참전하거나 뛰어들면 안 되겠다. 근데 왜냐하면 참전을 했잖아. 참전하고 지금 다 뭐 막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사실 효과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사실 아무도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진보층 표도 분열될 가능성도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대안을 또 모색하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벌써부터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렇죠. 민주당 내부에서 예를 들면 뭐 이인영 의원이나 예. 아니면은 뭐 이런 그쪽에 그러니까 지금 비명계라고 하는 쪽에서 망언이니 뭐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막 공격하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중도나 아니면 합리적 운건 쪽에서 보수 쪽에서 바라볼 때는 오히려 거꾸로 안정감을 느끼는 측면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도 있네. 그런 생각도 있어. 이게 그러니까 프레임 전환에는 분명히 성공을 했구나. 그러니까 그게 예. 가능했던 이유가 국민의힘이 자꾸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렇지. 이 공간이 그렇지. 있는 거 아니에요. 공간이 비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갈 수가 미드필드가 이게 텅텅 비었어. 다 어. 국민의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드필드로 맞아요, 그냥 맞아요. 되고 주거를 장악하는. 아니, 사건에서 그러니까 그건 사실 선거의 ABC인데 다 그렇죠. 이전에도 그런 얘기들을 했던 근데 건데. 제가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김민하 평론가님이나 김성원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이게 선거 전략으로 유효하다. 그리고 표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 쪽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논쟁이 더 커질 거다. 표에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민주당 표에 도움이 안 된다. 보수 우파 쪽으로 간다고만 했지 어. 여러 가지 내놓는 정책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문제와 관련된 입장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결코 중도 보수의 입장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신뢰 문제를 더 증폭시킬 수가 있다. 이재명 믿지 못하겠다. 말을 왜 바꾸냐. 아. 이런 식으로 별로 유효하지가 않다.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해석할 수 있죠. 전- 네, 생각이 그렇게 해석할 다른데요.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은 이제 거기에 포지셔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위선자, 그렇지. 거짓말쟁이. 이재명 뭐 믿을 수 없는 사람, 뭐 이런 식의 포지셔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거꾸로 보면 국민의힘이 딸려가고 있다는 뜻이야. 달리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잡아 끌어내리려고 자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등 전략인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이 사실은 이길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이제 뭐 프레임 이론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념 지향이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신념에 관한 부분하고 현실은 늘 충돌하게 마련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분배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회 약자를 보호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겁니까? 어떻게라는 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란 말이에요. 반도체 특별법에 거기 주 52시간 얘기하는데 그래 맞아 다 지원해 줘야 하는 건 맞는데 예를 들면 IT에 있는 사람이나 반도체 쪽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봐요. 주 52시간 다 풀어가지고 69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줘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선뜻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내가 아무리 보수라 하더라도 민주당을 마뜩지 않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냥 확 풀어가지고 그냥 장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지 뭐 예외 다 풀어주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걸 보수라고 하는 쪽에서 그렇게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게 제대로 먹힐까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잘 안 먹힌다고 봐요.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건드리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었고 그걸 보수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다 풀어줘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도 또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정책적인 논쟁보다도 저는 이번 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 것들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관훈 콜럼 나와가지고 나 비상계엄은 반대하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그건 충격적이었어. 대단히 충격받았거든요. 아니 권영세 전 장관은 조금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했거든요. 네. 근데 야, 저 양반이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그 얘기한 거랑 네. 노상원 수첩에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상계엄이 그러면 이게 계속 진행이 됐어. 어, 성공을 했어. 노상원 수첩대로 돼. 그럼 끔찍한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국민들이 야 이거 저런 국민의힘을 어떻게 지지하냐. 이래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결국엔 이것도 국민의힘 탓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그 아스팔트에 있는 사람들 대선보다는 그 사람들을 등에 업고 난 당권을 가져가겠어.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 내니까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좀 좌절스러워요. 좀 보수파 입장에서는 네. 선거를 어떻게 치를 수가 없겠구나. 구도 자체가 완전히 굳어져 버렸다. 탄핵 찬성 여론 저렇게 높고 정권 교체 여론이 높고 못해요. 뭐를 할 수가 없어. 이건. 그러니까 국민의힘한테 남은 건 그거예요. 후보가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후보가 거지. 알아서. 아니 후보가 필살기는 있지. 필살기. 이재명 나빠요.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아, 네거티브 이제 전. 국민의힘은 힘이 없어요. 후보가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후보가 하게 만드는 거지 뭐. 이제 그냥.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야. 국민의힘이 네거티브 전 하면은 니들은 더 나쁜 것 같아.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선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장성철 소장님이 평론하실 때 반론하던 국민의힘 사람들의 생각대로 네. 그 정책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재명 대표의 신뢰의 위기로 가려면은 네. 그 선거는 거의 정책 단일 쟁점으로 치러져야 됩니다. 음. 그 선거가. 그래야 이제 이재명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 정책적 반론거리를 갖고 와서 야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문제가 되고 저게 문제가 되는데 당신 네. 옛날 얘기에 의하면 이게 또 다른 아니잖냐. 정책 낼 거라고. 그렇죠. 뭐 이렇게 분명히 또 다른 정책 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정책적 단일 이 전선이 돼야 이제 그게 가능한 건데 근데 이번 대선은 사실 정책 얘기만 하지도 않을 것이고 맞아요. 정책 내란 얘기가 얘기할 될 수가 없지. 내란 얘기할 거지 않습니까? 예. 내란 얘기하고 막 이 온갖 얘기를 다 할 거기 때문에 너 그때 어디 있었어?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될 것이고 예. 그 사면 할 거냐 막 이런 아. 거 할 것이고 이게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뢰 무슨 뭐 얘기로 가면서 무슨 뭐 그렇게 이렇게 깊이 있게 못 간다. 네,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고 혹시 뭐 후보가 그리고 이 정책적 단일 선거로 갈 거였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보가 정책적으로 아주 유능한 사람이 돼서 그 후보를 보는 순간 유권자들이 대한민국의 대다수 유권자들이 그 후보를 보는 순간 정책만을 생각하게 되는 후보, 그 정책만을 외쳐와가지고 그런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윤석열 정권이 하나의 정책만 고집하다가 이제 이 모양이 돼가지고 정권을 잃는 국면이다. 그러면 그게 정책적 단일 쟁점의 선거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통치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로 2년 반 넘게 끌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통치를 안 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통치를 포기한 세력이다라는 인식이 성립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이렇게 치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통치를 포기해서 우리가 통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류 전략으로 갖고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중도 보수다라고까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작동을 하는 거여서 그 얘기가 어렵고 후보 전략에 있어서도 딱 보면은 저 사람이 그래도 정책 전문가야라고 이제 떠올릴 수 있을 만한 후보가 가능성 있는 후보 중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장 소장님이 경험하신 그 국민의힘의 이제 그 반론을 지금 펴고 있는 그분들의 얘기대로 선거판이 흘러가기도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헌정 질서 회복, 그리고 그 경제 이런 키워드로 가는 선거였어. 당연히 그럴 헌정 수밖에 질서 없죠. 회복, 국민 통합, 예. 그리고
경제. 예. 큰 세 가지 키워드로 갈 수밖에 없는 선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늘 갤럽 조사 봐도 국민들이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굉장히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경제를 자꾸 언급한다거나 자꾸 경제적인 성장을 문제를 이야기하지, 가지고 성장 포지셔닝 하는 거는 그거는 예. 나름의 전략이 그런 측면에서 전략이 있는 거다라고 보이고요. 헌정질서 회복은 지금도 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보수연대까지 하면서 정성호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그 유승민 의원이나 뭐 한동훈 대표까지도 같이 품어안고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 이런 메시지들하고 일종의 헌정 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뭐 우리나라에서는 익숙치 않은 광경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뭐 이렇게 그 쓴 책이라든가 쓴 저자라든가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쓴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계속 흔드는 현상이 나타났던 거 아니에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 보인 현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가면 극단으로 가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그럴 때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걸 주도하는 정당이 굉장히 넓게 연대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야 극우나 파시즘 준동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들을 해요. 그 책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 ABC를 민주당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품어안을 수 있는 폭이 여기고 여기는 아예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외에 다른 세력하고 넓게 연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경쟁해야지. 그러니까 저쪽 끝에 있는 것까지 같이 경쟁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시도를 민주당이 진정성 있게 제대로 해야 된다. 제가 김성환 평론가님하고 한 6년 같이 방송을 계속 해왔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에 100% 동의해. 반박할 수 있는 제가 논리를 아무리 생각해도 굳이 꼭 반박을 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그렇죠. 우리가. 보수파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박을 해야 아니 되는데. 근데 그것도 네. 장성철 소장님도 진짜 저 포지셔닝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네. 보수 우파가 뭔지를 사실은 우리가 아나 우리 같은 정치평론가 또는 이제 저는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는데 저 어디인가 중앙일보인가 서울대에서 한 몇 년 전에 네. 한 정책과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맞아요. 당신의 이념 성향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라고 해서 이렇게 체크를 쭉 해봤어요. 근데 제가 딱 중도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도 보수냐, 중도 진보냐, 누가 보수냐, 누가 진보냐는 사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남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이미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의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진짜 속마음을 정책 리스트로 하나씩 해보면 어떤 분이건 해보십시오. 한번 4천만 명에 가까운 우리 유권자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사실은 그렇게 하고 정당이나 또는 어떤 후보를 찍는 게 그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재명 대표가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촉발된 이 중도 보수, 중도 진보 논쟁은 정치 공학적으로 정말 유리해져 버린 게 그럼요. 진보가 찍을 곳이 없어요. 진보 정당이 만약에 그렇지. 진보적인 사람들이 찍을 곳이 있으면 이게 바보 같은 짓이야. 정말 바보 같은 짓이야. 그렇죠. 근데 진보적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들이 찍을 곳이 없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번 대선에서 지난번에는 심상정이 2.4%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다. 찍을 곳이 없어. 찍을 곳이 없기 때문에 맘대로 칼을 휘둘러도 돼요. 이재명 민주당 입장에서는 맘대로 칼을 휘둘러도 됩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상속세 있잖아요. 상속세를 왜 일괄 공제를 5억에서 8억으로 높이고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를 이것도 5억이었나? 5억에서 10억으로 높였어. 결국은 숫자를 18억으로 맞췄거든. 저는 이거는 맞춰진 숫자라고 생각해요. 왜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마영성 34평형 아파트 가격에다 맞춘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정확하게 맞춘 거야. 왜? 거기에 살고 계시는 그거 평생 일했어. 50대 이상의 노부부야.
평생 일했어. 근데 딱 그거 하나 남았어. 자, 강남, 서초, 송파까지 가버리면 30억이 다 넘기 때문에 그걸 맞춰줄 수는 없어. 그렇죠. 근데 서울에서 야, 그래도 가능성 있는 게 마용성이었는데 다 뺏겼거든, 국민의힘한테. 왜 그런 거지? 결국 세금 때문이야. 세금 때문이야. 저거 딱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자산 대부분이 80~90%가 저 중산층들이,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 상류층이라고 보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아파트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본인들은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해. 에? 심리적으로 거의 100% 중산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전혀 상류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제 입장에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상류층입니다 지금. 그렇지. 초상류층. 그러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다 다른 거야. 난 일산 살아요, 저는. 네? 진짜. 아니 골프를 그렇게 치시는데 상류층이죠. 나 골프 안 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초상류층들이 지금 그거를 초상류층이야.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지금 잘 지적을 안 하던데 숫자를 맞춰놓고 지금 그런 의미가 있네요. 상속세를 던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를 권성동 씨나 이런 분들이, 권성동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막 뛰어들었잖아. 그치. 라고 한 게 되게 나이브하게 저는 보인다. 아마추어다. 그러네요. 왜 저 숫자를 맞춰놓고 저렇게 먼저 툭 던졌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중도 보수 정당인데? 라고 할까? 이건 제가 보기엔 상당히 계산된 거다. 그렇죠. 예. 근데 뭐 사실은 계산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원칙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 논쟁이나 토론이 필요한 거고요. 예. 또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이념 폭을 허용하는 폭이 너무 좁잖아요. 계속 뭐 빨갱이 이런 식의 공격들이 지금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진보적 색채를 내고 싶어도 낼 수도 없고 또 낸다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기 매우 어려운 나라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만약에 민주당이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뭐 그 유럽에 있는 그 정당들의 이념하고 비교해 봤을 때 민주당은 진짜 중도 보수가 맞죠. 맞아. 예. 예. 한 중간쯤에서 어느 정도의 포지셔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인 걸 부인하기는 어려운데. 상당히 보수지. 예. 제가 보기에는 근데 상당히 이게 보수예요. 왼쪽 날개가 너무 부실하고 없으니 민주당이 그런 역할도 같이 한 것도 있고 또 역사적으로 민주화라는 과정을 우리가 거쳐오면서 진보적 지향을 중도가 같이 포용하면서 왔던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기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하면 좀 진보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그 허용의 폭을 넓혀주는 작업도 동시에 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글쎄요. 뭐 보수의 어떤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후보는 계속 민주당하고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협력할 것이냐. 그 협력의 폭이라는 게 굉장히 좁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극우가 있고 극우는 끝까지 죽도록 싸우겠다고 덤빌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그 협력의 폭이 좁은 상태에서 민주당은 어떻게 그 보수랑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거고 그건 현실적인 고민인 거고 그러니까 이념의 문제에 있어서 한국 사회를 좀 이념 다양지향적인 사회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진보의 영역도 자연스럽게 또 열어줄 필요가 있다. 근데 그거를 헌법 개정이나 선거제도를 바꾸는 방법으로 열어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제도적으로. 그렇지 않고 진보 진영에 있는 섹터를 계속 대통령이든 민주당이 존중해 나가는 방식으로 뭔가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현실적으로 정치 협치를 통해 가지고 먼저 뭔가 풀어나가는 방식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집권을 방식이 있을 기정사실화 거예요.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집권을 기정사실화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주 그냥 여유 있고 포용력 있고 그런 모습 보여주시는데 이건 왜냐하면은 네,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맞아요. 계엄이나 이런 상황을 겪지 않았으면은 저도 맞아요. 이런 얘기하기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텐데요. 중요한 대한민국은 평시 계엄 전후로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도 이제 달라져야 하거든요. 우리가 목격했거든. 또 다른 트럼프가 올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아니 지금 상황에서 다시 만약에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잖아요. 탄핵은 됐어. 근데 국민의힘에 가령 김문수가 집권을 해. 또는 뭐 오세훈이 집권을 해. 오세훈이나 유승민 정도는 오케이. 아니 근데 이 결국은 인물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장 소장님이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세력의 싸움이거든요. 진영과 세력이 그렇죠. 문제가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이 세력의 지지자들의 그다음에 권성동 씨나 이렇게 하는 거를 10년 주기로 지금 2번이나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의심이 아니고 확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 저 사람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니구나. 그냥 언론 입틀막이 특기구나. 이명박 박근혜 때 그리고 지금 한 2, 3년 동안 똑같은 일을 지금 계속 되풀이하잖아.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권영세나 나경원이나 이런 사람 퇴출시켜야 돼요. 음. 특히 권영세란 사람은 지금 대표격이잖아요. 대표죠. 근데 어떻게 계엄 해제 투표에 난 안 가겠다 이런 소리를 합니까? 그렇지. 그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잘못됐다고 하면서 안 가겠다고 하는 건 또 무슨 모순이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나쁘게 평가하는 거지만 이런 사람은 계엄이 와도 별로 손해볼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독재를 해도 나한테 별로 손해 끼칠 게 없어. 뭐 내가 뭐 붙잡혀 가기를 하겠어? 뭐가 있어? 내 재산이 어디 날아가기를 하겠어? 뭐 하겠어? 내 자리가 위협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뻔뻔하게 그냥 얘기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자들이 계속 정치를 하게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세력의 문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은 게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정치인으로만 평가하면 피그적 합리적인 사람 아닙니까? 원래는 일단 통일부 장관 할 때도 윤석열 정권에서 그나마 합리적인 스탠스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장관 할 때도 계속 그렇게 평가를 해온 사람인데 지금 저 자리 가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표결 참여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왜 그러는 거냐? 그 지난번에 쌍권들이 윤석열을 면회하러 갔지 않습니까? 갈 때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지금 윤석열의 옥중 정치에 지금 동조하는 겁니까? 막 이러니까는 아예 개인 자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갔더니 윤석열이 앉아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 개인 자격으로 오신 거예요? 그랬다는 거잖아요. 아 진짜요?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렇게 개인 자격으로 오신 겁니까? 이랬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감히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느냐 그렇지. 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나와가지고 또 기자들이 또 물어본 거지 않습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한테 개인 자격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뭐 이런 물어보니까 개인 자격이라는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은 여전히 이제 우리의 대통령님이시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거기다가 앞으로 이제 대선 후보 경선들을 할 것인데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도 해야 되고 할 것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계엄은 잘못됐다라는 얘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또 그런데 또 탄핵을 한 거는 또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걸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입장을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정치인의 성질이 뭐 합리적이고 뭐고 간에 그거는 필요 없고 세력을 갖다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면은 그 자기의 정치인의 입장하고는 상관없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봐도 정치인 본인의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그 세력이 여기서도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 저는 기회주의자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기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경원 의원도 기회주의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 앞장서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계속 정치하게 둬야 되나? 그러니까 뭐 나경원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많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글쎄요. 뭐 국민의힘 보수 쪽에서 바라볼 때 민주당도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또 실패하면 실패를 또 인정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실패도 인정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물갈이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이번에 원내 못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지난번 공천 막 이러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강요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 그 다음에 행정고시건 사법고시건 합격한 사람들에 관한 우리가 이제 워낙 산업공상 문화가 강하고 그렇죠. 유교 문화가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에는 학력 제일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학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대한민국에서 고시를 보고 저 높은 곳까지 올라와서 상식적인 판단을 못 하잖아요. 여러 번.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였고 최순실이 뒤에서 국정농단 했을 때 제가 한두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할랄푸드라고 이슬람 할랄푸드를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으로 삼자라고 해서 보도자료까지 나오고 말이죠. 산자부에서 대대적으로 맞아요. 홍보하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차은택 씨가 기획한 겁니다. 차은택 씨가 기획한 거예요. 나중에 검찰 이게 지금 이 모든 작업들도 가만 보면 있잖아요. 김건희나 윤석열의 머리에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쳤을 건데 그거를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고 본인들 생각으로는 이론을 제공해 줬던 자들이 서울법대를 나오고 또는 아주 명문대학을 나와서 고시를 하고 행정고시를 하고 사법고시를 한 그 자들이에요. 검사들 그리고 고위 관료들. 이들한테 무슨 영혼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영혼도 없지만요. 지성도 없습니다. 지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적인 능력이라는 거는요. 상식적인 판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속마음은 나 다음 자리 차관 넘어 장관, 장관 넘어 총리, 총리 넘어 다음에는 로펌의 무슨 뭐 아니면 최소 공공기관 이사장 5년 더 그래가지고 내 새끼 내 손자 미국에서 유학하고 들어와가지고 뭐 머릿속에 그것만 있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고위 공무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선출직 공무원들인 국회의원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 동조했던 겁니다. 계엄의 핵심은 이거예요. 아주 이상한 대통령 하나 뽑고 그 대통령이 다 꿇어. 그러면서 95% 이상 혼자 말하고. 근데 거기에 누구도 반기를 못 들고 2년 반을 절절 매다가 그러면서 얼굴도 뻔뻔하게 나와가지고 장관임내 하고 있어요. 최상목 씨. 제가 하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게 서울 법대에서 배운 겁니까? 장삼 이사보다 못한 거예요. 길거리에. 제가 자주 이런 비유 드립니다만은 여의도 김대리도 당신들보다 상식적 판단을 더 훌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괜히 나 왜 혼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우리가 되게 상징적인 건데요.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할 때 보면요. 보수 정권 들어서면은 컬러가 똑같아. 대학도 똑같아. 다 서울대법대. 그렇죠. 뭐 50대. 그렇죠. 남성. 뭐 이런 얘기들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다양화하겠다고 해서 이러고 있어? 여성도 집어넣고 네. 비서울대법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워낙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몇 명 집어넣으면은 보수 정권 때 다 바꿔놔. 다 제자리로 돌려놔. 그렇죠. 이게 사회가 균질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배하는 균질화된 세상을 바라는 거예요. 저 윗대가리만 균질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근데 영향을 그렇게 그들이 네.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자기들끼리 일종의 카르텔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실체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안덕근 교수 같은 경우에 산업부 장관이잖아요. 네?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안덕근 장관한테 제가 공부를 배웠어요. KDI에서. 이 사람 얼마나 똑똑한지 압니까? 얼마나 영어 잘하는 줄 알아요? 한동훈 씨보다 1000만 배는 더 잘할걸요? 그리고 경제에 관해서 정말 많이 알죠?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 그런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본인도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2주
교육부 장관 그 사람도 KDI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양반한테도 배웠어요 제가. 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최강시사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교육 정책에 관해서 대통령이 나보다 더 잘 알더라.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있다고. 많이 배우고 있다. 와, 아주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피해요. 이 자들이 얼마나 웃긴 자들인지. 대한민국 최고의 관료라는 자들이. 아니 간신배들이잖아. 어? 아무것도 모르는 김건희 윤석열 부부에 이렇게 그러니까요. 비벼가면서 창피해요. 본인들의 그 화려한 커리어, 화려한 학력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장관 한번 더 했잖아요. 이주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부해가지고. 다시 되돌아와서 지금 의대뿐만 아니라 지금 뭐 그러면서 뭐야?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또 나와서 기업들 로펌에 가고. 로펌에 가고 돈 많이 받고. 예, 기업들 대변하면서 조선일보에서 점잖은 소리 인터뷰할 겁니다. 전 산자부 장관 뭐 이러면서 전 교육부 장관 이러면서 뻔하지 않습니까? 제발 좀 그만 좀 속으십시오. 예? 좀 지겹습니다 정말. 자기 이익만 아는 자들 아니에요? 예. 마지막으로 광고하고 끝내겠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이고요.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합하면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고요.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 가능합니다. 1670-257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때 스픽스 또는 최경영의 정치본색 유튜브 채널 말씀해 주시면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경영의 정치본색이었고요. 장성철 소장님은 오늘 마지막 제 금요일은 이제 좀 일들이 있어가지고. 일들이 많다. 월요일에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오늘도 정신교육 잘 받고 갑니다. 예. 뭐 정신교육은 아 자꾸 저보고 처음 자기 방송하는데 네. 저랑 처음 파트너였거든요. 저 스승님이에요. 방송 스승님. 진짜 근데- 김성환 평론가 방송을 잘했죠. 저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김성환 평론가님 저 국회 있을 때부터 팬이었다니까요. 연예인급이신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부끄럽습니다. 하여튼 끝내시죠. 네, 김성환 평론가 그리고 김민아 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